일본 그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래 우리가 반도체가 됐던 전자제품이 됐던 원래 우리가 잘했었는데 한국이 베꼈다. 우리가 일본을 아는 만큼 일본이 한국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본 사회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그분 머릿속에는 한국이 온전한 선진국이 아니에요. 지금 박종원의 경제한방 함께하고 계신데요. 일본 관찰 30년의 저자인 염종순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졌는데 이 궁금한 건요. 우리가 어쨌든 일본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가려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 현재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첫째,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전에 한국에서는 매년 70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근데 거꾸로 일본에서는 매년 200만 명 전후의 일본인이 왔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3배, 2배 내지 3배인데 오는 사람 200이고 700이면 바란스가 안 맞죠. 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본 사람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한국에 와서 직접 봤다.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한국 뉴스를 본다. 이런 걸 봤을 때 대부분의 일본 사람은 한국에 와본 적이 없고 한국에 직접 한국 사람을 접해본 적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일교포를 만나거나 이 수준인데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순히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50대, 60대 이런 분들 만나면 딱 그분들 머릿속에는 1988년 전후의 한국밖에 없어요. 와, 그때 한국과 지금 한국은 완전히 그렇죠. 위상이 다른데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가 뭐 한국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 근래 뭐 독도 문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일본 아이들 그 교과서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이 한국이 자꾸 그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얘기하고 불법 점령하고 있다를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아는 만큼 일본이 한국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정말 세계적인 자동차가 네. 됐고 스마트폰도 정말 세계적인데 네. 아니 이 일본 시장은 진짜 뭐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가 궁금한데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들도 있겠군요. 있고 그다음에 일본 그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래 우리가 그 반도체가 됐던 전자제품이 됐던 원래 우리가 잘했었는데 한국이 베꼈다. 에? 지금도요? 네, 그렇죠. 베꼈다, 언제- 뺏어갔다 이런 식의 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의 갤럭시 얼마나 멋있습니까? 폴더블 폰. 네. 근데도 좋으면서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이번에 이제 진짜 예전보다는 훨씬 그 약진하고 있어요. 네. 기대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도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런 저변의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요. 아, 그 우리 드라마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특히 네.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뭐 일본 최고 백화점 식품관에 한국 음식이 인기에 팔린다. 한류가 조금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도 일본 살면서 일본 사람이 신라면을 좋아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공전에 히트치고 있는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삼양라면에서 만든 거라고. 네, 들어봤습니다. 일본에서 이게 먹힐 줄 몰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 사람이 매운 걸 먹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공전의 히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역시 그 컨텐츠 한류 문화가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한류 문화가 지금 이제 4차 정도 돼요. 근데 재밌는 게 1차 때 일본의 그 중년 여성들이 이제 겨울 연가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일본의 지상파는 매일 낮에 반드시 한국 드라마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나빠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국의 입장에서는요. 한류 콘텐츠가 아주 그 귀중한 콘텐츠였던 거예요. 낮에 그걸 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육아를 하시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부지불식간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생겼는데 그 아이들이 보아나 동방신기 이것 때문에 2차 한류 때 또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엄마는 한 식구가 돼서 집에서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화제가 도는데 아버지만 붕 뜬 거죠. 아버지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한류 문화가 뭐 이렇게 좋다고 너희들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에 우스갯소리로 불화가 생겼었는데 이분들이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이 중년 남성들이 아, 그건 남성들도 먹는 거예요? 남성들이 드디어? 사랑의 불시착에 빠진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태원 클래스에 빠져가지고 가정의 화합이 돌아왔다는 거죠. 같이 모여서 한류 드라마를 보는. 네. 재밌네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모르는 효과를 내는 게 한국 분들도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드라마를 보면요. 부지불식간에 IT 기계를 막 다루어서 그죠? 스마트폰으로 막 네네, 메시지 그렇죠. 날리고 막 네. 이걸로 전자민원을 하고 뭐 이런 막 나오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희한한 거죠, 그게. 뭘 스마트폰으로 지금 뭐 그거 다 되네? 민원 이렇죠. 서류를 처리해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한국은 저런 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부지불식간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이분들한테는 한국이 선진국이겠지만 그분들이 아직 일본 사회를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분들 일본 사회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그분 머릿속에는 한국이 온전한 선진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일본 시장이라는 게 어떤 부분은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들어가고 있고 아까 현대차 이런 것처럼 네.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 상황. 일본에 투자하거나 진출하거나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본의 그 IT 수준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면 성공할 것 같잖아요. 아니,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요? 그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자기 조직 문화, 예. 조직 내에서만 따로 노는 문화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금융전산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한국의 금융전산화 업체를 데려다 하면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파벌 문화, 한국을 배척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되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상담 같은 게 가면 좋다고, 그죠? 네. 스고이 데스네 그러면서 뭐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좋다라는 이야기가 그 예절상 하는 얘기지 그 실제로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속사정을 모르면 우리가 비즈니스 상담을 할 때 속기 딱 좋죠. 한국의 전자정부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관공서는 국민들에게 증명서 같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래도 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제출하는 사례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부에서 데이터 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국민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썼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을 모태로 일본의 디지털 정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비슷해요.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단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아니, 그거 단서 하나로 그냥 다 끝내버렸네요. 네, 그랬는데 멋진 99%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그렇지. 난 필요해 하면 필요한 거잖아요. 앞에만 쭉 보면 아, 그래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맨 마지막에 한 줄 넣어놓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비즈니스 상관습에서 엄청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 무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밥은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상대방이 밥은 안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지 난 빵을 먹었다. 네. 뭐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고안논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회 논전에서 아베 총리가 빠져나가 갖고 그걸 고안논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실 때는 외교가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어떤 뜻인지 일본식 뉘앙스에 비추어서 보지 않으면 실패하죠. 참 어려운 게 많은데 역시 문화 차이가 있으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렇죠. 일단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서로 상호 보완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경쟁 관계 이런 걸 생각할 때 일본하고 우리는 또 어떤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은 아날로그의 천국이고 한국은 디지털의 천국이에요. 그거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도 아니면 뭐. 그죠? 네. 도 아니면 뭐라는 것은 일 아니면 영이라는 거죠. 오로와 나싱. 네. 그죠? 일본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1이 있으면 1.1이 있고 1.2가 있어서 2가 있는 거지 어떻게 1에서 2로 가냐라는 게 일본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은 아날로그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13579로 막 나가는 게 저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변화를 할 때 점진적인 변화, 오직하면 카이젠이라는 영어 단어가 등록이 돼 있을까요? 카이젠이라고 해서 그 개선이지 않습니까? 개선을 영어로 카이젠이라고 써서 그렇게 특징 있는 단어예요, 카이젠이. 그래서 도요타의 개선이 유명한데 개선과 혁신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개선은 1.1, 1.2, 1.3인 거고 혁신은 13579가 혁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점진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런 얘기 나왔죠. 챗 GPT가 뭐 1억 명의 유저를 끌어들이는데 불과 뭐 한 달이 걸렸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기술의 유효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순서를 밟아갔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일본에 2000년 전후에 일본의 휴대폰이 엄청 유명했었어요. 도코모. 네. 그 아이모드라는 휴대폰 인터넷 기술이 세계 최고였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휴대폰 인터넷 기술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이 애니콜이라는 전화를 만들 때예요. CDMA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우리가 시분할 방식으로 해서 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CDMA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옛날 기술 들고 갖고 싸게 줄 테니까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기술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일본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그거 하다가도 뭐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확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변신할 수 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우리의 국민성과도 일치하고 일본에는 요즘에 보니까 디지로그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도 아니고 아날로그도 아닌 거를 이어령 선생님이 디지로그라고 하셨는데 어제 일본에서 개찰구에 가봤더니 그 표 사는 데 있잖아요. 네. 전철역에 표 사는 데 가보면 우리나라는 싹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 키패드도 다 있고 거기에 모니터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도 해야 되고 아날로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본 사람들의 그 변화의 느림, 속도의 느림을 알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신 건가요? 지금 일본이 일어서는데 꼭 필요한 따라갈 미래 모델이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번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공무원들이 하는 그 업무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증명서 이름도 똑같아요. 증명서 이름조차도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호적 그렇게요? 등본, 호적 초본. 이게 똑같구나. 그다음에 진짜. 네. 고정자산세, 시민세, 주민세 똑같습니다. 우리 한자를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본 거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똑같이 발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일본은 2000년을 전후로 여기서 섰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발전의 전자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이 가야 될 길이 어디겠습니까? 한국이네요. 한국이 벤치마킹에 가장 좋죠. 네. 뭐 이런 거예요. 일본의 도장 문화가 있고 우리도 도장 문화가 있고 인감 증명서가 세계에서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일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 서명 사실 확인인가 해서 좀 네. 인감을 없애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본이 인감을 없애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디를 벤치마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네요.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도장 만들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반발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도장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를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거 다 고민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시스템 만들어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일본은 지금 호적 등본을 떼려면 호적지에 가야 되거든요. 네. 오, 호적지로 가야 된다고요? 주민등록 엄청나구나. 등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즘에 컨비니언스 편의점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네. 호적의 경우에는 호적지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 저는 충북 단양에 호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 뛰러 가려면 중앙선 타고 옛날에 4시간씩 갔어요. 예를 들어 동계 일본은 크잖아요. 그렇죠. 3,300km입니다. 차비도 비싼데 일본은? 홋카이도에 제가 호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 뛰려면 제가 비행기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데. 엄청나네요. 네. 자, 호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대한민국은 호적을 바꿔서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꿨잖아요. 뭐 이렇듯이 한국을 벤치마킹 하면 은행이 됐든 병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전부 한국이 이 사람들한테 벤치마킹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인터넷 컬럼버스 투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컬럼버스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미래 모델이 한국이다라니까 2000년에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했죠. 네. 지금도 그런데 2000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가스로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20명 정도 10명에 20명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실제로 여러 가지 곳을 보여주고 납득을 시켜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한 6,000명가량이 저하고 2박 3일 동안 한국을 공부했고요. 거기에 현직 장관이 6명이나 돼요. 오. 그러니까 계속 그게 NHK 스페셜이라는 저의 인터넷 컬럼버스가 특집 방송으로 나갔어요. IT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사람. 네. 그게 주제였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뭐 병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했는데 재밌는 것은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이제 회심을 해요. 아, 네. 어찌 자기가 봤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이다. 네. 난 몰랐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란 동화처럼 돌아가면 그 얘기를 주변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네. 난 봤으니까. 네. 야, 너 몰라서 그렇지. 한국 이렇게 발전돼 있고 우리 벤치마킹 여기를 해야 돼. 그러면 자기들이 또 투어를 이렇게 딱 꾸려가지고 저한테 와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계속 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일본이 어쨌든 바뀌려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20여 만에. 자, 그러면 일본의 변화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요즘엔 이제 일본 문헌에 보면 한국이 앞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배울 게 있다라는 문헌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정보에
보니까 전자정부에 관련된 책은 제 책만 일본 3권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은 거의 없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거 협업을 할 때 우리의 선진 사례를 이 사람들이 알려주면서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본을 30년 가까이 관찰해온 이 염종순 대표를 통해서 변화가 필요한 일본의 실제 모습 그리고 고민들은 어떤 건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